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첫날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국회 법사위원들이 오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저항 구체적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며 버텼다고 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유착 의혹도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통일교 2인자를 만나서 재임 기간에 통일교 현안을 이루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자리 주선자가 권성동 의원이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해설위원 4분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모양이 좀 거시기 할 것 같아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캐대언 느낌이던데 저는 한쪽에서는 한복 입고 한쪽에서는 상복 입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우리 이제 사자보이 쓴 거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 K-팝 데몬 헌터스가 떴다? 김재섭 의원은 자당 의원들이 사자보이즈가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정작 사자보이즈를 자청하고 나선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막이 오르자마자 한복 대 상복으로 극명하게 갈린 이번 정기국회. 아니야, 다시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 혹시 정경부인 스타일이네. 양반은 뒷집 치고 다니는 거야. 왜 아무도 없느냐? 민주당은 명절날의 잔치 분위기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렇게 근조 리본의 상복 차림으로 맞섰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죽었다는 걸 의미한다라는 건데요. 시작부터 드레스 코드 기싸움이 벌어진 본회의장의 모습. 22대 두 번째 정기국회, 향후 100일간의 예고편인 듯합니다. 모든 의원이 한복을 입고 섰으면 참 멋있었겠다 싶기도 한데 아무튼 보신 것처럼 한복과 상복으로 명확히 갈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서 한복을 입자고 제안을 했고요.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복을 입고 맞대응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오늘 개회식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확하게는 민주당 의원들만 한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한복을 입었죠. 이는 국회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원식 의장의 권유였기 때문에 결국 그 국회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장으로서 이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좀 잔치 같은 이런 분위기로 해보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음으로써 자당은 장례식이다 뭐 이런 느낌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민주주의 장례식인지 한국 정통 보수 정당의 장례식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또 위헌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한국의 정통 보수 정당이 보수가 아니라 극으로 치닫고 있고 반체제적인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복 입고 스스로 장례식을 지내지 않았나라는 비판을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내란 앞에서 과연 누군가를 조롱하고 저렇게 비난할 수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넣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 여야 할 것 없이 저 모습이 지금 2025년 우리 여의도 정치판의 아주 적나라한 현재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글쎄요, 지금 저 백혜련 의원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최초 제안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한복을 입어야 할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글쎄요, 뭐 이재명의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을 자축하는 그런 그 판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지금 개원식에서 한복을 입어야 되는지 아마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아마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야 꽉 막힌 여야 대화 그리고 이른바 사람에게 약수를 하는 것이 바로 정청래 당대표의 얘기 아닙니까? 이른바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여당과 야당 대표가 언제 과연 악수를 하느냐가
대한민국 그 정치뿐만 아니라 언론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될 만큼 지금 이 정치가 정상화될 그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복을 입자 하는 거 저는 뭐 기꺼이 동의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뭐 상복은 또 마찬가지로 상복이 그럼 잘 되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거는 뭐 양비론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이른바 저런 상괴가 막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그런 그 뉴노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 우리 국회에서도 시작된 거 아닌가 하면서 참 씁쓸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예, 서영주 의원님. 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왜 저렇게 입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화 타협이 죽었다는 의미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화 타협이 어디에서 죽었을까요? 저는 본인들 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대화와 타협을 나눌 수 있는 공당의 모습을 가졌는지. 저는 상복을 입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상 국민의힘을 장례를 치르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세력들에게 정통보수의 국민의힘의 간판을 내어주고 윤어게인의 숙주로 전락한 국민의힘을 보내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복을 입었다고 봅니다. 대화와 타협이 이재명 정부와 지금 집권야당의 민주당이 없다? 어불성설이죠. 사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손을 내미는데 대화 타협이 없습니까? 거기에 머뭇거리는 게 누굽니까? 국민의힘이죠. 정청래 대표가 악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내란의 옹호, 그다음에 내란 세력과의 어떤 탄핵을 반대하는 이런 부분을 국민한테 사죄하고 사과한다면 손을 잡겠다 했는데 그마저도 거부하고 뿌리쳤습니다. 국민들은 대화 타협을 거부한 세력이 누구인지 본인들 스스로 거부하고 있지 않는지 예.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영 의원님, 당내에서도 앞서 김재섭 의원 라디오 방송 출연에서도 국민 보기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이 나왔고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장례 치르는 거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 나왔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할 수 있고요. 당내에서도 이런 상황이 보기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국민의힘에서 상복을 입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정권 교체가 되겠다고 해서 지은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 이번에 저희가 조금 국민들이 하나를 좀 어떻게 보면 관심 있게 볼 대목이 있습니다. 특별 재판부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검도 특검이지만 특별 재판부는 뭐냐면요. 수사도 본인들이 하고 기소도 본인 마음대로 하고 재판 그 결과까지도 본인들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엄연히 상권 분립이 있는데 이 상권 분립을 본인들이 그걸 부셔버리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이 특별 재판부를 감히 입에 올린다는 거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른바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도부가 일정 부분 선을 놓고 있지만 자제를 시키려는 듯한 그런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법사위에 상정을 하고 본회의도 통과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본인들의 입맛대로 어떤 영장, 구속영장이나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의 사법부에 대해서 무시하고 본인들의 입맛을 맞는 특별한 재판부를 만든다고 이런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반헌법적인 작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과연 온전하게 살아있는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상복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기영 의원이 내란 특별재판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서영주 의원님. 네. 내란 특별재판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죠. 네, 일단은 예.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사법부 자체가 내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재판이 진행되느냐는 부분이고 그게 대표적으로 주기현 판사의 여러 가지 구속 취소뿐만 아니라 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재판 자체가 사실상 너무 그쪽 편에 서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부 자체로 자정 노력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게 내부적으로 자정 능력이 있다면 정당이든 검찰이든 재판부든 사실 외부적인 수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전한길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윤핵관의 어떤 메시지를 옮기는 그런 지도부가 존치하지 않게끔 국민의힘이 변한다면 정청래 대표가 위헌정당을 하겠다고 하겠어요. 이건 외과적인 수술이잖아요.
그 지경까지는 안 가야 되는 것은 스스로 변해야 된다. 그래서 사법부도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다면 예를 들어 오늘 전현희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사실 직위원 판사 등 내란 어떤 재판 등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내부에서 정리가 된다면 내란 재판부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예. 사실상 내란 재판부 부분들은 민주당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도 맞고 아직 사법부의 내부적인 자정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아마 지금 현재의 상황 같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좀 짧게 더 부탁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가 본인들의 기준이 아닙니까? 본인들이 볼 때 원하는 사람 관련해 가지고 영장이 잘 발부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뭔가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사법부가 입법 권력이 비대해진다고 해서 사법의 영역까지 침범했을 때 그 기준점이 물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치 세력들이 국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국민이 과연 진짜 보통의 상식을 가진 국민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정 부분 상권 분립에 대해서 이걸 무시하고 입법 권한이 사법부에 대해서 흔들린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성준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상권 분립 얘기를 잘 하셨어요. 상권 분립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가 12월 3일 기억할 겁니다. 잘못했으면 정말 그날 대한 국민들이 국회에 진입한 군대 그리고 체포당할 국회의원들 이걸 국민들이 지켜내지 못했다면 대한민국 상권 분립은 그 12월 3일 이후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정말 지지부진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차원 이거는 민주당이 기준하기보다는 이 국민들의 참담했던 그 시간을 재판부나 상권 분립을 주장하는 그 기관들이 바로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기준을 세우겠느냐. 오직 12월 3일 날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을 지켰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준영 의원님. 내란 특별재판부의 기준이 민주당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국민들의 시각이고 역사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넘어서서 내란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자, 우리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친일 부역자 청산 특별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5.18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5.18 특별법도 전두환 노태우가 저질렀던 12.12 5.17 쿠데타에 의해서 5.18 광주에서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특별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특별한 사건에는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검이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양이 워낙 방대하고 그리고 국가의 공직사회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헤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사의 범위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공소시효도 더 늘릴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특별법에 의해서 저는 이 특별재판부까지도 연결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왜 특별재판부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법부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 이것이 저는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상권 분립에 대해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요. 국회는 입법부가 아니고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으로서 상권 분립에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감나라 배나라 하고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130조에 보시면은 대다수의 내용이 국회에 관한 정부, 사법에 대한 개입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즉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짧게 보면 좀 해도 될까요? 정말 짧게 해주십시오. 네. 네. 내란 특별재판부 이미 7년 전에 그 사법 파동으로 있을 때 시도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이것은 이 법원 판사들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하자라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진척이 전혀 되지도 않고 무산이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특별재판부 그러려면요 특별재판부를 왜 만듭니까? 그냥 특별검사가 특검 아닙니까? 특별한 권한을 주어서 특별검사에게 아예 재판까지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시도를 해서 그 당시에 안 된 게 눈에 보도 뻔한데 다시 칼을 든다는 얘기는 정치적인 공세 외에는 지금 설명할 방법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박근혜와 윤석열은 완전 다른 게요. 박근혜는 경제사범입니다. 그죠? 윤석열은 쿠데타 세력입니다. 내란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에서는 저는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별 재판부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판사들이 하는 겁니다. 다만 현재의 대법원 체계에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12.3 계엄령 이후에 펼쳐진 모든 사안들이 좀 정말로 특별한 사건이다라는 점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야에서도 아마 당연히 이 부분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토론한 것처럼 조금 이견이 있겠지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위헌적인 아주 특별한 사건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논의 내용 말고도 정기국회 오늘 개원했는데 여야 대표가요. 오늘 아침에 각 당 최고위원회에서 바로 이 이슈 3대 특검 연장을 놓고도 맞붙었습니다.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3대 개혁은 늦지 않게 타임 스케줄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당신께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특검을 더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죄를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 또한 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미친 잭, 병든 잭에 비유된 3대 특검의 미친 칼춤을 계속 두고 볼 것입니까? 그런 특검을 연장하자고 달려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제정신입니까? 국민이 묻습니다. 예, 오늘 개회한 정기국회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3대 특검 연장. 김기용 의원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 내란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내란 특검이지만 사실상 외환 유치죄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얽어매려고 했죠. 그런데 사실상 본인들이 볼 때도 이 혐의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이적죄 그리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기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이거를 뭐 숙청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를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트럼프가 오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오해인 줄 알더라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긴그리치 하원 전 의장이 이 부분에서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트럼프가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 앞에서 미친 잭 스미스라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병든 스미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다 보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소위 말해서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 기준에 맞는 상황인지 그리고 전 정부를 사실상 죽이기 위한 어떤 정적 죽이기의 일환으로서 특검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실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어떤 국내적인 어떤 우려를 넘어서서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본질적이고 그렇다면 특검이란 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 특검이란 것들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통해 추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치 편향적인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물도 사실상 그거를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혹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한히 확장시키고자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걸 막아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패널 반론 들어보고 일단 잭 스미스는 그 자신을 수사했던 트럼프 대통령 수사했던 그걸 말하는 거고요. 네, 뭐 그건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예. 그 단어 하나 뽑아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구하러 올 것처럼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데요. 저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인데 그런 말을 쓸 줄 몰랐습니다. 맥락을 모르나요? 모든 맥락은 오해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어서 특검 연장 안 필요합니까? 상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수개고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지금 무수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관련자, 군 관련자만 해도 수백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다 불러서 조사하려면요. 사실 1년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죄 지은 게 많다. 근데 거기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만 그 정도인데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보세요. 지금 김건희 특검의 16개의 적시한 제목에도 플러스 알파로 드러난 인지사건의 수사가 우리가 보더라도 차고 넘칠 정도가 아니라 너무 부끄러워 죽겠습니까? 반클리프 목걸이 3종 세트에 근거까지 나왔습니다.
로봇계 사업자한테 콘스탄틴 시계를 받아서 챙기질 않나? 샤넬백에 샤넬 신발에. 이건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 이게 그냥 뇌물성으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주고 청탁을 받아주고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이건 사실 수사 자체가 150일, 160일 갖고는 불가능하다. 이거 털고 가야지. 수사과정 끝났으니까 죄 덮자고요? 그게 법치입니까? 그냥 상식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생각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미 윤 어게인이 된 국민의힘 지방선거 특검 가지고 흔들 생각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사실 털 거는 다 털고 가야 되는 거. 저는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들이 본인 자당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동연 의원님, 11일에 본회의가 예정인데 그때 아마 상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지요. 예. 네, 의석수를 보나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거는 그야말로 국민 여론에 호소를 하고 왜 저들이 지금 이 두 차례나 연장이 가능하게 된 현행 제도도 모자라서 30일을 추가로 연장을 해야 될까? 그러면 현재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이 현재 90일 있는데 30일 플러스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180일까지 수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말을 지나서 내년 6월 3일이 선거가 없는 해가 아닙니다. 6월 3일이 바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아마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여론을 미칠 것이다라고 아마 답변을 할 겁니다. 바로 전현희 최고위원이 어제 그랬습니까? 진정한 내란 척결의 완수는 내년 지방선거에 압승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스스로 자백을 하는군요. 모든 것이 지금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을 했죠. 그러니까 바로 이 특검, 이 30일 연장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한 차례만 연장을 합니까? 아예 이번 개정을 통해서 1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지. 차라리 그렇게 넉넉히 시간을 잡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국민들 무서운지를 이제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눈높이가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히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지금 그냥 선거 치러도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을까요? 뭘 특검법을 가지고 이용하겠어요. 지금에도 압승하는데 저는 뭐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이 불법 계엄 저지르고 불법적으로 군대 동원했잖아요. 김건희가 뇌물 받았잖아요. 두 사람이 대통령이고 영분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공직자가 거기에 협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특검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다 못 파헤쳤잖아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수사라는 것이 죄가 있으면 계속해서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상식입니다. 네. 예, 오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사퇴하는데 그 이슈만 해도 아직 밝힐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조언을 잠깐 드리면 네, 짧게 그 부탁드릴게요. 특검 부분에 대해서 기간 연장이 무슨 선거를 고려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전환하려면 특검 연장보다는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을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우리가 옹호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걸 발본색원해야 된다 주장하시면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 표를 더 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민주당의 조언을 한 말씀 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아서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도 받고 있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선거 때 방송 3사가 출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60% 넘는 분들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떳떳하시면 재판 받으시면 됩니다. 여론조사하고 헌법 법률적 정찰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초반부터 저희가 하나 이슈마다 굉장히 양쪽 패널께서 치열하게 오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특검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저희가 그것까지 건들면서 토론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헌법재판소의 판단부터 저희가 건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면 이건 건전한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첫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도부의 입장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김민수 최고위원입니다. 들어보시죠. 수많은 국민은 여전히 탄핵이 정당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 지도부의 합의된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상식과 합리성, 보편성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판단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모든 패널께 여쭙고 이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연일 저런 이른바 극우 발언, 위헌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 피할용일까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자기 피할용도 분명히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 본인이 이 최고위원으로 2등으로 당선된 것도 전환기 씨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와 전환기 씨와 똑같은 윤호견을 주장해서 당선이 됐으니까요. 더 강하게 함으로써 본인의 입지를 단단히 하겠다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저 발언이 반헌법적인 발언입니다. 이미 법률적으로 판단이 돼서 파면이 됐고, 대한민국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사실 법적 재판대에 올려놓고 사실 법적 책임을 물고 있는데, 그 근원부터 무시해버리면 12월 3일이고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거의 10개월이 다 돼가는 마당에 그걸 다시 되돌려서 또 이슈화시키겠다. 이거는 사실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저는 좀 맞득지 않은 것들이, 지도부가 김민수 최고의 반헌법적인 이런 주장을 즐기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대화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한 것들은 본인들 처지를 돌아보고 나서 대화 타협을 운운해라. 이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개인 의견을 치부하지 말고 제재하고 이 발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당대표가 밝혀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동원 의원님. 네. 그런데 아까 수석 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이게 지도부와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약간 다시 주워 담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사전 협의를 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이렇게 거들어 주십시오. 이런 게 최고위원 하기 전에는 또 티타임을 10분, 20분이 갔거든요. 그 옆방에서.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이렇게 사전에 조율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할지 말지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된 배경, 자기를 지지했던 분에 대한 그 메시지를 계속 이제 전하는 건데, 이것은 예견된 수순입니다. 최고위원에 그 등극을 하면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런 얘기를 쏟아낼 것이다라는 것은 당 안팎에서 예의지연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다른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지 않는 상황도 지금 현재 냉철하게 이걸 봐야 됩니다. 이른바 파부침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너온 뗏목을 다 부숴버리고 밥 먹을 그 솥가마까지도 다 없애버려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강을 건넜으면은 그 새로운 땅의 기후라든가 어떤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생존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거라든가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없는 중도층 그리고 중원 세력들을 지금 끌어안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지도부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이런 목소리는 최고위원회에서 금방 사그라들지는 않겠지만 더 많은 국민들 또 중도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는 그대로 실행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켜봐 달라는 그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라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말했습니다. 이거는 당내에서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아무래도 지금 김민수 후보의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으로서 본인의 어떤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장동혁 대표도 끊임없이 민주당이 던져온 그 내란과 극우 프레임과 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우고,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일부 언론과 민주당에서는 자꾸 탄핵에 대한 찬반의 어떤 구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장과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내용이 이재명 이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빚어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문제점, 그렇기 때문에 탄핵보다는 다른 방법론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론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계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에 대해서 찬반의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에 대한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이라고 곧바로 등치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엄이 곧 내란이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 중이기 때문에 김문수 최고위원의 워딩을 그대로 제가 옮기자면 지금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는 거는 사실 아직 거기까지 나오지는 않은 거 아닌데 사실 지금 우리 패널 분들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환원주의적으로 모든 것들은 계엄은 곧 내란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우리가 비록 잘못을 하더라도 당신들이 떳떳하겠느냐.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뭐냐. 지금의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견제 받아야 될 정부가 어디입니까? 이재명 정부입니다. 왜냐?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 내란과 극우라는 그 프레임 속에서 장동혁 대표와 지금의 최고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프레임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시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영 의원님, 표정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사과하면 되잖아요. 사과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재명 정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왜 사과를 안 해요?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불법 계엄인데 탄핵 사유가 아니다. 대통령은 불법 저질러 가지고 군대를 동원했는데 그게 탄핵 사유가 아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탄핵을 옹호한다. 헌법적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의 최고위원이 헌법적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제도권 정당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국민의힘이라는 국회 공직으로서의 정당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을 옹호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그냥 국회의원 그만두고 당적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아스팔트에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도권 정치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정해야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든 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저런 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악수하고 저런 분하고 어떻게 대화를 섞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데 헌법적 질서를 부정하는데요. 예, 오늘 첫 번째 이슈 토크는 아주 뜨거웠는데 두 번째 이슈 토크도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백다 앵커가 이슈 정리했는데요. 한번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드디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CCTV가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보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의 문을 여는 순간 웃돌이도 속옷이었고요. 정말 놀랍게 하의도 속옷이었습니다. 당시 계속되는 체포 저항에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이런 말까지 터져나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7명의 수발 인원까지 24시간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사실상 서울구치소의 제왕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점. 사실상 구치소의 제왕이었다. 그래서일까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까지 7회 연속 내란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에서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반말로 저항했다. 그리고 1차뿐만 아니라 2차 저항 때도 속옷 차림이었다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오늘 법사위원들의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CCTV 영상을 보고 나서 나와서 설명하는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2차 집행의 경우에는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출석 과정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네. 아무튼 전직 대통령 또 뭐 법 전문가로서 부적절한 행동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특혜 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예.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 이유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는 부분은 그런 것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미 교도소 구치소 내에서의 어떤 지금 형 확정을 바라는 상황에서까지 특혜 논란이 하면은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해 특검에 대한 절차적인 그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자꾸 이 조사를 회피한다거나 수사에 협조를 안 한다는 거 그거 안 된다. 국민을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이자 도리다라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로 저렇게 이 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위로 변호인단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제 물리력을 행사한 영장 집행 이것은 우리가 5가지 법적 근거가 있죠. 그중에 하나가 뭡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그다음에 자살 뭐 극단적 선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기물파손 등등 이런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있을 때는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위고 법적 근거가 없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연 어떤 그쪽 주장이 맞는지 이것을 하면은 바로 특혜 논란 이것은 앞으로 더 이상 없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저 지금 인권 유린을 얘기를 하면서 CCTV 공개 이거는 안 될 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법사위원들이 뭐 강행을 할 태세 같은데 이게 누구를 위한 CCTV 공개 글쎄요. 뭐 꼭 국격 얘기를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저런 모습을 속옷 입고 강제로 저항한다는 것을 이 토론의 대상으로 삼기는 것 그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 지금 큰 비극적인 국면에 접한다라고 참 안타까운 그 생각은 그지없습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그 오늘 그 CCTV 영상에 녹음된 아마 음성인 것 같습니다. 출정 과장이 옷 입고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나 변호인 불러달라라고 윤 전 대통령이 말했고요. 이에 대해서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영상을 공개할까 말까라는 논란으로 갈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뭐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도 이게 국격의 훼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지금 저는 논란이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 김건희 특검이 구인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은 법률 집행을 다시 해서라도 구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엄격한 법 집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기현 재판부가 골석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란 재판을 골석 재판을 한단 말입니까? 지기현 판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이 재판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 구치소장을 비롯하여 저기 구인에 실패했거나 또는 윤석열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거기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돼야 된다는 법적 제도적 절차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오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영상을 같이 확인하는 게 당 입장을 설득하는 데 더 좋은 거 아닐까? 왜 예를 들어서 물리력으로 너무 가혹하게 뭐 처분을 당했다라거나 이런 게 당에서 나왔었는데 우선 그 대척점에 있는 곳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예.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열람을 하고 나서 당연히 민주당 그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을 상세하게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CCTV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 과정 속에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만 특검이 3가지 특검이 있었는데요. 내란 특검도 3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뒀고요. 김건희 특검은 첫 번째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속옷 얘기를 흘리는 겁니다. 아니죠. 흘린 게 아니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질문할 때 그게 뭐 사각이냐 삼각 팬티냐 이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실력 행사를 하다가 뭐 사단이 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러니까 강제 구인에 응하지 않아서 당시 특검이 구치소 가서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재판이 아니라 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떤 이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하는 게 사실상 전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사실상
부관 참시 아니냐, 인격 살인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있다는 점을 저는 충분히 알아주십사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서영주 의원님. 네, 참담하지요.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그 영상을 열람하고 그 영상을 그대로 묘사를 했죠. 문장 하나하나를 쭉 눈을 감고 상상해 보면 너무나 참 좀 부끄럽다 못해서 이게 그 부끄러움도 참혹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안 봤을까라고 저도 궁금했습니다. 사실 같이 열람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불을 놔야 되는데 볼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하고 윤호개인 당의 지도부에 있고 뭔가를 막고 싶지만 이성적으로는 본인들도 부끄러울 거예요. 영상을 보고 또 바이든 난리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마 못 봤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전 대통령 붙이기도 참 제가 좀 꺼려지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영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예전에 최익현이라고요. 범죄의 전쟁에 나쁜 놈들이 전성시대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최민식 씨가 그 역할을 했는데 그 경찰서에 잡혀가서 뭐랍니까? 내가 막 네 서장이랑 알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검찰 27년을 했던 검찰총장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 혐의자 윤 씨예요. 그러면 그 범죄 혐의자 윤 씨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왜 본인이 본인의 권력과 지난 과거의 이력을 운운하면서 교도관을 겁박하면서 거부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용인했던 서울구치소의 환경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본인에 대해서 저는 법의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더 이상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CCTV 영상 공개, 열람 이 이슈를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구치소 내에서 과연 영장 집행에 대한 정확한 의지가 있었느냐, 또 어떤 특혜를 주었느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법무부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오후 4시쯤 방송 직전에 국회로 제출했습니다. 이미 이제 국회로 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넘어온 상황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과 인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일 뿐이다.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한 것, 인사한 것은 처음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관계자 대독 형식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 보시죠.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보면 나의 지시로 뭐뭐 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끝에도 방금 문장이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듯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어떤 큰 거 한 장을 주거니 받았거니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렇게 대독 형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예, 권성동 의원이 두 가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맞다. 저 가평인가요? 거기 가서 한학자 총재 만났다. 그리고 큰절, 통일교의 어떤 그 예법이 큰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큰절 한 것까지도 지금 수긍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청탁 목적의 금품 수수를 한 적은 없다라고 그것은 단서를 다뤘죠. 글쎄요, 지금 7년 전인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강원랜드 사태 때 바로 그 당사자가 권성동 의원이 아닙니까? 그럴 때도 권 의원이 정치적인 앞으로 굉장히 불투명하다라고 위기에 몰렸습니다마는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저 금품 수수 이거는 지금 그렇다 저렇다 얘기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사 결과 지켜볼 대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특검이라든가 여권에서
이미 그 낙인 효과 이것은 뭐 충분히 지금 거두고 있다. 이른바 그 국민의힘과 권성동 의원과 이 종교 집단이 이렇게 역시 얽혀 있구나라는 그것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히 보고 있다라는 면에서 참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 서영주 의원님 만난 거는 인정을 했네요, 권성동 의원. 만난 건 인정하고 저런 것도 인정했지 예. 않습니까? 예의를 갖췄더니 그냥 그 윤정호 전 본부장, 그 와이프인 재정국장 그리고 문자를 보내고 돈 상자를 그 비서실장한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움직여서 돈이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권선동 의원이 한학자 총재한테 절을 했더니 이때를 이용해서 이 예의를 갖춘 걸로 해서 스스로들 그 돈을 중간에서 빼먹었다는 소리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거기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건진법사는 뭡니까? 왜 통일교에서 6천만 원짜리 그 그라프 목걸이가 갔죠? 샤넬백이 왜 갔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다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진술이 나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통일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기 내에 뭐 사업을 좀 해보자 바라는 대로. 김건희 씨 통일교 쪽에 우리 당원 입당 좀 해주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권선동 의원이 절을 하니까 생겨납니까? 돈도 생겨나고 권력자인 윤석열, 김건희에게 뭔가의 어떤 대가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예의를 갖추고 만났다는데 돈을 안 받았다. 골프채는 휘둘렀는데 골프를 안 쳤다고 우기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사하면 결국에는 다 나오는 부분인데 참 중진 의원으로서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예, 9일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10일이나 11일쯤에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것과 무관하게 통과는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사 결과를 또 지켜봐야겠지만요. 오는 10일 또는 11일쯤에 표결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굉장히 뜨거웠는데 다음 시간에도 뜨거운 토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한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정치고수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석 전 검찰 개혁,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놓고 당정 간 이견차가 보였는데요. 이 급기야는 현직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공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정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이 김앤장 등 5대 로펌과 유대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법무부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실이 직접 중재에 나섰는데요. 해결 못할 의견은 아니다. 다만 이제 그 인식 공격들 하지 않아야 된다. 민영배 의원님도 그렇고 이문정 검사도 그렇고 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토론은 하지만 이견은 없다라는 당정대. 과연 중수청을 품을 부처는 어디가 될까요? 예, 조금 전에 이문정 검사장도 정성호 법무장관이 검찰에 장악됐다라는 표현 썼습니다. 먼저 이 발언부터 바로 한번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문정 검사장은 사실 저 논의의 구조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분이 만약에 본인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외압이 있다라든가 압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어떤 것을 주장하시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저거는 본인이 나와서 자신의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 있고 법무차관은 오적이고 그다음에 민정수석도 오적 중에 하나고 대통령의 참모들과 자기 직계 검찰 선배들을 모두가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분은 검사장입니까? 홍위병입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게 그 지금 그 수석 정무수석 말씀하시기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 저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도입니까? 아니 저게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일단 이문정 검사장의 발언 자체는 그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하극상으로 보이고 있어서는 안 될 얘기를 저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적에 해당될 정도면 저분들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예. 이문정 검사장이 그 자리에 있지 않든가 아니면 봉욱 민정수석이나 그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만두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발언 자체가 적절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직자라 하더라도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토론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될 권한도 있고 자격이 있다고. 그러니까 즉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뭐 중수청을 법무부로 가야 될지 행안부로 가야 될지 또는 뭐 보안 수사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그날 여러 가지 발언 중에 이문정 검사장이 그런 중요한 검찰 개혁에 대한 발언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발언들의 맥락은 다 사라지고 저 오적 소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5명의 주요 핵심 인사들 민정수석을 포함한 법무부 핵심 인사들을 오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논쟁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장관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인사가 대통령이 결정한 인사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대통령의 인사를 문제 삼은 거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서 대통령까지 마치 그런 기존 검사들한테 장악돼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보고요. 특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검찰이 과거에도 저런 발언들이 자주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 시절에도 예컨대 지금 그 장군 중에 현역 장군 중에 누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군 수뇌부가 내란 세력에 장악돼 있다라고 하거나 경찰의 주요 지방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경찰의 주요 인사들이 짬짬이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그냥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다만 그 사람들이 제복을 입었다 이런 건데 저는 검찰 역시 경찰하고 군인과 다르지만 법복을 입고 한 검찰이란 조직에 있다는 측면, 특히 권력기관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런 식의 발언은 적절치 않고 저는 이문정 검사장을 포함한 이문정 검사장은 그동안 오랫동안 검찰 개혁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왔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는 핵심적으로 검찰이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것만 얘기했으면 더 좋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물론 이문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지금은 입장을 바꿨습니다만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견을 좀 드러내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이에 좀 반발하는 그런 모양새를 고의적으로 좀 세게 표출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긴 있는데 그렇다면 임 검사장의 그 주장의 내용에 대해서 한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로 장관이나 대통령을 이른바 검찰 세력들이 조종하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이 안을 얼마나 오랫동안 한 10년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이걸 구체화하려고 하니까 내부에서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해양경찰청 없애듯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냥 총이 없어져 버리고 이러는 것들은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오래 10년 넘게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얼마나 무리수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법무부 산하에 있던 검찰청을 두 개로 나누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는 건 나누면 그냥 법무부 산하에 두면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 있었던 부서 아니에요. 검찰청을 두 개로 나누니까 법무부 안에 두면 되는데 그걸 일부러 행정안전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검사들, 니들 우리가 그동안에 가만 안 두겠다고 계속 얘기했지 본때를 보여줄게 라는 식으로 저게 무슨 국가적인 어떤 아젠다나 이런 게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저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게 과연 옳은 태도인가?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중수청 얘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 질문까지 연결져서 좀 여쭙게요.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큰 틀에서 지금 쟁점이라고 본다면
민주당에서 이거 해결 못할 이견 아니다라는 이제 발언이 나왔거든요. 해결 못할 이견 아니다라는 그런 발언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해결 못할 이견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해결해야 될 돼야죠. 이견. 해야 될 이견입니다. 예. 저는 여권의 뭐 예를 들면 당정 간의 뭐 이견이나 뭐 갈등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갈등과 이견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거를 통합 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하고 그 좋은 하나의 그 개혁안을 마무리할 건가 이게 정치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아쉬운 건 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사실은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특히 조직 개편 문제는 민주당이 어제 오늘 검토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거칠게 밖으로 표현되면서 제일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검찰 개혁에 대한 민주당이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신뢰성을 깎아먹은 게 제일 이번 논쟁에 민주당과 여권이 그 소위 대통령실 민주당이 을 포함한 여권이 받은 가장 큰 상처 그 부분입니다. 이거 준비 안 된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준 것이 저는 중수청을 어디로 두냐 이건 그 더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중요한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디로 보낼지에 대해서 이견을 통합 조정해야 되고 저는 대통령께서 제안한 토론해보자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그 토론회는 여러분들이 같이 와서 그러니까 여당의 민주당 내 이견이 있는 분들이 와도 좋고 또 여러 변호사 그 법조계에서도 와서 의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수청을 만드는데 중수청과 국수본 경찰이 행안부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를 했던 민변 쪽 그 민주 변호사회 변호사들도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검찰 개혁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각의 또 잘못해서 수사기관들이 뭉쳐서 큰 권력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또 다른 그 권력기관이 만들어지는 그런 그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거 미국에서도 FBI가 만들어지고 나서 후보국장에 의해서 전행이 있었거든요. 그 후보국장의 전행을 막고 새로운 FBI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그 고통을 겪었었어요. 미국 사회도.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대통령이 제안한 토론이 해볼 만한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해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꺼내고 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검찰 중에서 저 검찰이 문제가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검찰 중에서 정치검찰 논란이 되는 게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아마 95%는 다 형사 사건입니다. 나머지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서 지금 형사 사건 부분까지도 다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형사 사건 과거에는 몇 달이면 이게 처리가 되던 것들이 지금 1년, 2년, 3년으로 멈춰지고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찰의 문제는 누가 견제를 할 겁니까? 체계 밸런스가 기본인데 그걸 모두가 다 경찰은 선이고 검찰은 악이다라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입만 열면 얘기하는 정치검찰이 정치 사건이 과연 몇 프로나 되느냐 지금 하려는 정치개혁이 진짜 국민을 위한 거냐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검사들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한 거냐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민주당이 경찰은 선이고 그 검찰은 악이다. 또 정치 보복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는 분명히 분리해야 되는데 자칫 법무부에 다시 그 검찰청과 공소청을 그대로 놔두거나 또는 검찰청과 중수청을 함께 놔두면 사실은 또 한 집안에 또 있으면서 이것이 전혀 아까 얘기하는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수청을 법무부에서 빼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다양한 의견을 놓고 토론을 해봐서 어느 게 국민 편익 그리고 미래의 우리 검찰과 그러니까 소위 수사에 따른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조금 전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대략의 일정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3일 정책의원 총회를 하고요. 4일에 법무부 입법 공청회를 하고 5일에 정부 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한다. 지금 저희가 이건 잡은 것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말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인데 방송 직전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5일 정부 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한다라고 상당히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일정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처리는 9월 25일, 9월 말 처리라는 게 또 가늠이 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 뭐랄까요? 아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 토론회도 있을 것이고요. 이견 잘 순탄히 넘어갈까요? 또는 순탄히 넘어가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냐? 건전한 토론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국회에서 오랫동안 봤는데 당에도 있어보고 저런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면 아마 지금 9월 25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론은 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저는 도리어 저거야말로 지금 충분히 우리 민주당은 오랫동안 했거든요. 지금 다시 바텀업 방식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고위당정을 빨리 해서 탑다운 방식, 즉 민주당의 그 고위당정 협의회에서의 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걸 제시를 하고 그걸 갖고 의원총회도 하고 필요한 법조계든 또 그 관련 전문가들 관련된 토론을 해서 그 안을 갖고 토론하는 게 맞는 거지, 다시 토론을 해서 안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과연 25일 시간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걱정됩니다. 저게 굉장히 민주적 방식이지만 효율성 굉장히 떨어져요. 제가 그래서 옛날 원내대표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지도부가 먼저 안을 내놓고 그 안을 갖고 토론하면서 그 안을 유지할 건지 폐기할 건지 수정할 건지 이걸 빨리 하는 건데 안을 놓지 않은 상태에 얘기하면 저는 상당히 25일이 과연 지켜질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전 내부 균열이 심해지니까 저걸 빨리 봉합해야 된다는 어떤 절박감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4일, 5일, 6일 이렇게 사흘 동안에 공청회 하루 하고서 저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안을 그동안에 계속 논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안을 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떠들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글쎄 저게 과연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행안부가 지금 그 국가사무 중에서 맡고 있는 분야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방사무 다 맡고 있잖아요. 경찰 다 맡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수청까지 거기다가 집어넣겠다라는 것은 그 부서가 너무 비대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글쎄 검찰이라는 게 그거 다 빼놓고 그냥 공소청 하나만 가지고 법무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법무부는 또 규모가 너무 축소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균형이 안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꼭 중수청을 행안부나 법무부에 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싶기도 해요. 독립된 기관으로 예를 들면 중수처 등으로 해서 총리실 산하에 둘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수사위원회도 총리실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꼭 법무부냐 행안부냐 이 두 가지 안만 갖고 양자택일처럼 하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두 가지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에 법무부에 놔두면 옛날 검찰이 그대로 아니냐, 이게 하나의 우려. 또 중수청을 행안부로 보내면 이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는 제3의 대안도 찾아볼 수 있는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3의 안 가능성도 아주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토론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검찰개혁 주제는 아마 계속 굴러가는 이른바 이슈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장 대표가 선출된 지 나흘 만입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있었죠. 장동혁 신임 대표를 비롯해서 당선된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요. 당을 상식과 민심에 맞게 이끌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상식과 민심에 맞게 이끌어달라. 이 말의 함의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대변인이 아니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왜냐하면 저희 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당이 너무 강경 보수의 입장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게 아니냐. 조금 이따 하겠지만 김민수 의원 같은 최고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건 잘못된 거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대통령 부부를 빨리 석방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민적 상식이나 민심에 맞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같은 걸 봐도 압도적인 다수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구속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인데, 우리 당이 여당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당과 싸우려면 소수 야당으로서 우리가 기댈 곳은 국민의 여론밖에 없습니다. 근데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국민의 여론을 우리가 얻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인 모순이잖아요. 그건 네모난 동그라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상식과 민심에 따라서 당을 좀 운영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축하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늦었지만 뭐 일단은 당의 대표로 당원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특히 장동혁 대표는 조금 더 현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예. 그러니까 그 뭔가 당 대표가 되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유의미한 성적을 내야만 자신의 정치력도 살아나고 또 자신의 그 대표로서의 지위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계속 화제가 되는 게 앞서도 우리가 토론에서 중수청이었는데 저는 중수청이 제일 핵심인 겁니다. 중수청이 여기에 중수청은 중도 수도권 청년 세대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중도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열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에서 전체 국회의원 122석인가 그런데 국민의힘이 20석도 안 돼요. 10몇 석밖에 안 됩니다. 완패한 거죠. 이래가지고 일당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청년 세대 최근 들어와서 물론 뭐 민주당도 썩 높은 건 아니지만 한때 그 이준석 대표 있을 때 높았던 청년 세대 지지율도 다 까먹고 이제는 민주당보다 더 낮은 걸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장동혁 대표의 고민이 많은 거죠. 근데 반면에 이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하는 거예요. 첫날 회의에서는 당원 게시판 문제하면서 이거 관련돼서 한동훈 대표를 거의 징계해야 된다 이런 예. 얘기를 했고 방송 패널도 언급했습니다. 예, 방송 패널도 이제 정리해야 된다, 예. 뭐 징계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또 갑자기 또 윤석열, 김건희 석방하라 이런 얘기가 하면 글쎄요, 과연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한 소위 중수청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총선, 대선 모든 중요 선거에선 여기서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러면 제일 어려운 수도권에서 한번 직접 도전하면서 그런 주장으로 해서 과연 당선될 수 있는지 강북 지역에 어디 도전을 해보면서 자기가 과연 좋은 그런 대구 경북이 아니라 강북 지역에 소위 민주당 텃밭이라는 데 가서 이런 주장 갖고 당선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 발언 언급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거 당 지도부와 합의된 의견은 아니다. 논의가 없었던 사안이다라고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참고로 아까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뭐 패널 얘기 또는 게시판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지난주 최고위원회가 끝나고서는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른바 극우적인 발언이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수석 대변인이 조금 주워 담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저도 최고위원 해봤잖아요. 예. 최고위원 회의 열리기 전에 티타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이제 서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런 정도의 얘기를 하려면 당대표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아, 예.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파장을 불러일으킬 게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그건 좀 이렇게 좀 톤을 다운해 주시든가 아니면 다음에 하시면 어때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당 최고회의에서 뭐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그러면 그 당이 뭡니까? 콩가루 당이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티타임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 얘기는 저는 좀 놀랐어요. 워낙 돌출적이고 워낙 강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했는데 사전에 저 얘기를 안 하고 했다면 누가 얘기한 대로 지금 당대표를 좀 우습게 여기나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박성훈 또 대변인이 상의된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의 이제 견제 내지는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장들 좀 한번 만나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22년 6월에 지방선거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선거라 수도권에서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꽤 많이 당선됐습니다. 자치단체장에. 지금 그분들이 저런 얘기 듣고 앞으로 1년도 채 안 남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그 지역에서 표를 얻고 자기를 한번 신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지 과연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지자체장들하고 면담을 해서 수도권에 지자체장들이 최고위원님 정말 잘하시고 우리 선거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한번 그분들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민수 최고위원을 제명 조치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황명선 최고위원은 내란 정당의 끝은 해산이 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속해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개혁파도 두루 살펴야 되는 분위기가 됐는데도 이렇게 돌출 발언이 나오니까 고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해야 되나? 과거에는요 김재원 최고가 예. 그 최고위원 당선된 다음에 전환길 그 당시에 목사를 찾아가서 5.18 관련 발언을 정광훈 예. 전환길인데 성이 같으시니까 정광훈 목사를 찾아가서 5.18 관련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때 뭐 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막 나왔고 결국은 조금 지나다가 사퇴를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최고위원들이 그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해서 물러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저거는 전혀 우리 어떤 당의 그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에 혹은 앞으로 향후 선거라든가 이런 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부 전체가 대부분은 어떤 그 강성 우파적 성향의 당원들에게 소구를 해서 된 분들이기 때문에 저거를 비판할 수 있을까? 글쎄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그 좀 중도적인 어떤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복장 터지는 문제고 수도권의 당협위원장 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도대체 선거를 어떻게 치르자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 그 표심에 부응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경선 때 그 당내 선거의 여진에 빠져 있는 거죠. 그걸 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미 경선은 끝났습니다.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는 이제는 다가오는 6월 지방 선거에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저희도 사실 당이 안 좋을 때 선거가 패배할 때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는 바닥 열심히 뛰고 있는데 중앙의 지도부에 누가 한마디 하거나 뭐 행동 잘못해가지고 산 떨어뜨린 그렇게 되면 그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거의 울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수도권의 자치단체장들 또는 뭐 그 지방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런 발언 할 때마다 내가 열심히 바닥에서 뛰고 사람들 설득하고 나면 저런 발언 하나로 그냥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예. 현장에서 열심히 영업사원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큰 무슨 갑질 문제 일으킨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옛날 우리 그 무슨 치킨 그 사장님이 엄한 이상한 행동 해가지고 아무 관계 없는 현장의 점주들만 피해보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인 거죠. 우리 지난번 총선에 뭐 대파 파동이니 무슨 뭐 호주 대사니 그럴 때 그 의정 갈등 그때 뭐 다 봤잖아요. 20% 정도 앞서던 지지도가 하루아침에 한 몇 주 지나고 나더니 그냥 바닥으로 폭락하더라고요. 예. 이 인물 방금 아까 전광훈 목사와 헷갈린 전환길 씨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방송에서 자신에게 인사청탁이 들어오고 있다. 벌써 뭐 공천 관련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마치 공천권을 갖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문제적 발언인 줄 모르고 하는 걸까요? 왜 이런 발언 계속 이어가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환길 씨와 가까이 하다가 우리 당이 정말 벼락맞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벼락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우리 당을 새카맣게 태워버릴 숫덩이를 만들어버릴 여론의 비난 그리고 국민적 그 질타 이런 것과 그리고 또 법적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분은 예를 들면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으로 그때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이라는 것은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당 대표한테 청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분은 대놓고 나한테 지금 청탁이 들어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 저분은 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장했던 뭐 부정선거 그 중국 간첩들이 무더기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는 얘기를 무책임한 얘기를 막 떠들어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뒤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다. 그리고 나한테 잘못 보이면 대통령도 될 수 없고 못도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저 발언들이 우리 당을 아마 큰 곤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잘라야 되는데 못해요. 빨리 잘라야 된다. 마지막 30초 드리겠습니다. 그 한 사자성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고자대란 말이 있어요. 스스로 높고 스스로 크게. 그러니까 지금 전환길 씨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당 대표도 만들었고, 내가 최고위원도 만들었고 이런 식의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공천하고 인사청탁한다 하라는 말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저런 방식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광역자치단체나 뭐 주요직을 자기가 마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나서면 정말 저는 국민의힘은 물론 대한민국 정치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떨쳐낼 수 있을지 억지로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을지 국민의힘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 면적의 0.0197%. 영토는 작지만 영향력만큼은 결코 작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를 주도하는 에너지 기술부터 LNG 운반선 기술, 첨단 방위 기술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 기술, 한화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 한화. 이건 비장의 카드. 20가지 멀티비타민은 기본. 간, 눈, 혈행 건강 혜택까지 완성된 한판. GNM 올인원 뉴트리션 멀티비타민 플러스. 한판 완판. 아이오페 XMD 스템3 세럼. 스킨 부스팅 특수관리와 1:1로 비교하다. 검증된 물광 플럼핑 XMD 스템3 아이오페. 국회 법사위원들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을 통해서 전직 대통령의 속옷 저항 상황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의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2차 집행 시도 날인 8월 7일 오전 수용자 윤석열은 이미 속옷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호송을 담당하는 출정 과장이 옷 입고 나오라고 명령하자 돌아온 대답.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나? 변호인 불러달라. 내가 거부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 그의 재임 기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재임 시절 무려 법안 24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스스로 자멸한 모습과 감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어딘가 닮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민주당은 이 영상을 국민에게는 직접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노래 제목처럼 안 본 눈 삽니다를 외치지 않게 되어 다행인가 싶은 생각마저 드는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나의 시작을 위한 EV3. 나의 꿈을 위한 EV4. 그리고 SUV의 여유로움까지 갖춘 기아의 새로운 EV. 가족을 위한 EV5. 더 기아 EV. Kia. Movement that inspires. 주베룩. Look. 보다. 바라던 나를. Look. 보다. 더 자신 있는 나를. 안전하게, 나답게, 오래 지속되는 주베룩. 피부 속부터 채우는 주베룩 테크놀로지. 말로 다 설명할 순 없으니까. Look. Just look. 주베룩. 주베룩 같은 건 주베룩밖에 없어. 주베룩.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